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이크나 뭐 이제 웹캠 그리고 이 화면 공유까지 다 테스트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예,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 저는 예술과 재난 팀에 이제 디렉터 시작되었고 이제 현실화 시킨 거는 15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이 우리 팀의 로고가 보이는데요. 이 로고를 보시면 이게 쉽게 이게 뭔가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분들도 있을 법한데 이게 3D 프린터의 노즐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네, 밑에 플랫패드가 있고 위쪽에 이제 그 뾰족한 이 3D 프린터 헤드가 출력하는 그런 형상을 이렇게 로고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예술과 재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가장 큰 화두는 '예술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장 이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술과 재난 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은 기후 변화로 발생한 지구적 재난 지역에 예술가를 파견하여 예술을 매개체로 재난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는 이제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재난 지역에서 아이들의 망가진 장난감을 3D 프린터로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역은 자연스럽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확장이 추진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전달하기 위해서 키워드들을 뽑아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파견 예술가, 그리고 노마딕 아티스트 레지던시, 그리고 예술과 기술, 기후 변화, 플라스틱 쓰레기, 업사이클, 3D 프린팅, 재난 극복, 트라우마 극복, 다원 예술, 융복합, 그리고 워크샵, 4차 산업혁명.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이 단어들을 보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한눈에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4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술과 재난 프로젝트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앞에 이제 교수님도 소개를 해 주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로서 재난 지역을 2006 년부터 꾸준히 다니면서 사진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뭐 태국에 이제 10년 전에 났던 대홍수, 그리고 뭐 고비 사막, 어 그리고 뭐 국내적으로도 뭐 재개발, 용산 재개발 같은 현장, 그리고 연평도에 이제 폭격이 있었죠. 그리고 IT 지진, 그리고 뭐 쓰촨 지진, 네팔 지진, 뭐 이런 다양한 재난 지역에 다니면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난 지역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 재난 자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기후 변화라는 큰 틀을 함께 보여주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연에서 일어나는 재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그런 어 어떤 재난 전반에 대한 작업을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예, 5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뭐 제가 하는 작업을 정의하자면은 가장 쉽게는 뭐 환경 사진가라는 타이틀이 저를 소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꼭 정확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제 다양한 재난 현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만난 현장의 모습이 단순히 기후 변화나 재난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 문명의 모습을 주는 것이라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튼 2006 년부터 10 년간 작업을 해서 첫 번째 사진집인 더 플래닛이라는 사진집을 눈빛 출판사에서 2017 년도에 발행을 하고, 그리고 뭐 관련하여
이제 출판 기념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술과 재난 이 프로젝트, 예술과 재난 팀이 탄생하게 된 계기를 제가 앞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2013년도 11월 달에 태풍 열난다 혹은 하이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이 왜 이 태풍을 제가 주목을 했냐면은 인류 기록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초속 350km의 힘으로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이제 휩쓸었는데요. 이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이제 태풍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달이 한 달이 훨씬 안 됐을 때 태풍 피해가 가장 심했던 레이테 섬의 수도인 타클로반에 이제 도착하였고요. 오른쪽이 제가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태풍의 현장에서 태풍으로 완전히 망가진 주택지구의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어느 날 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아이들이 망가진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런데 바라보니까 손발이 없는 바비 인형이 있고 그리고 바퀴가 없는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망가진 장난감을 봤을 때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그리고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 유년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하고 어릴 때 같이 거실에 마루에 같이 앉아 가지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던 혹은 뭐 비행기 혹은 우주선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제 나이 또래의 어린아이들이 보통 그랬듯이 뭐 이런 우주선, 비행기를 가지고 놀면서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커서 로봇을 만들 거야.' 뭐 이런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꿨던 것 같고 여동생은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나는 가수가 될 거야. 연예인이 될 거야.' 보통의 여자아이들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꿈을 꿨던 것 같고 저희 형 같은 경우는 뭐 이 자동차를 워낙 좋아해서 '카 레이서가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은 단순히 갖고 노는 유희의 도구가 아니라 아이들이 꿈과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어떤 부모와 이 장난감을 준 부모와 아이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그런 따뜻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재난 지역을 뭐 처음 간 게 아니라 거의 10 년을 다녔기 때문에 모든 재난 지역에서 사실 같은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클로반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7 페이지 우측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워낙 뉴스에서 보는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동쪽에 있는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감옥도 무너져 가지고 죄수들이 탈출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이제 돈이 있어 보이는 외신 기자나 아니면 NGO 단체 팀들을 약탈한다는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우려를 했었고 또 직항이 그때 없어 가지고 세부까지 간 다음에 세부에서 이제 타클로반 가는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타클로반 절대 가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표를 취소하고 다음에 한 달 후에 가라고. 왜냐면은 지금 가면 일단 호텔들이 문 연 데가 아무것도 없고 또 식당이 문 연 데가 없고 그리고 워낙 이제 뭐 감옥 죄수들뿐만 아니라 약탈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카메라 바로 뭐 "몇 시간 만에 뺏길 거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공항에서 듣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한 상태에서 갔어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재난 지역이나 뭐
분쟁 지역에 처음 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물론 긴장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뭐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잘 이제 그 잘 이제 조심을 하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렇지만 굉장히 두려운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제 계획은 차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공항에서 내려서 시청까지 한 서너 시간이면 걸어가겠더라고요. 제가 키로수는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아침에 도착해서 뭐 오후 정도에는 늦어도 산 찍으면서 가도 시청에 도착을 생각했고 시청에서 잠을 잘 생각을 했어요. 뭐 그리고 뭐 한국의 KBS나 뭐 이런 기자들도 이제 시청 마당에서 자고 있다는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었고 아무튼 이런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갔을 때 저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7 페이지 오른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제 삼각대를 들어 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계속 하루 종일 배를 굶고 제가 되게 배가 고파 보였나 봐요. 예. 그래서 먹을 거를 또 이렇게 점심시간이지만 하여간 이 바나나 튀긴 거를 주민들이 제가 걱정이 됐는지 먹을 걸 주더라고요. 이런 이제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보면 웃고 있어요. 이 샤워하는 아이들 보면은. 예. 웃으면서 또 제가 하는 일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사실 이 재난 상황을 빨리 기록을 해서 세상에 알려서 저는 사진가들이 이런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다양한 원조나 지원 그리고 모금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진가들이 재난이나 뭐 분쟁 지역에 갈 텐데 그러니까 뭐 분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전쟁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간다고 보통 말을 하죠. 이제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기존에 많은 지역을 갔지만 이 지역처럼 하여간 이런 환대는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들을 돕게 왔다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제 개인의 욕심이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운도 사실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성상. 그렇지만 내가 내 작업을 하기 위해 어떤 면에 보면은 작업을 하러 왔지만 이 작업 이외의 걸로 내가 이들의 삶에 뭔가 관여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망가진 장난감을 보고 8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술과 재난 프로젝트라는 거를 그 현장에서 아이들의 망가진 장난감을 보고 바로 이제 떠올려지게 됐는데 이 시기가 그러니까 2013 년도가 어떤 시기냐면은 3D 프린터가 이제 몇 년 전에 좀 특허가 완전히 지금은 만료가 됐어요. 3D 프린터가 굉장히 새로운 신기술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이미 특허가 다 만료가 돼 가지고 누구나 이제 이 기술을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시기가 돼서 2014 년도에 아드리안 보여라는 영국의 이제 대학 교수이자 과학자죠. 이분이 오픈 소스 3D 프린터라는 거를 이제 랩랩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세계에 퍼뜨렸어요. 누구나 무료 파일을 다운받아서 3D 프린터를 DIY로 만들어서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하는 거죠.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무료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누구나 모터나 이제 간단한 부품만 있으면은 개인형 3D 프린터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자작 DIY 이제 3D 프린터로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만드는 모습들을 제가 감동스럽게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남들보다 더 감동스럽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조각을 전공했어요. 예.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되게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조각을 전공했다는 사실. 아무튼 그걸 놀랍게 보고 있었고 '이런 기술을 예술가들이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2013 년도부터 제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고 아직 한국에서는 뭐 3D 프린터라는 게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 상태였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귀국을 해서 그 8 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8 페이지 보면은
제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처음에는. 3D 프린터라는 기술이 요즘에 이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고 한국에도 조만간 이제 곧 이제 많이 퍼질 유명해질 기술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3D 프린터를 들고 이 재난 지역으로 올 수만 있다면은 예술가들을 데리고 올 수만 있다면은 이 망가진 장난감을 고쳐줄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차라리 새 장난감을 사서 갖다 주는 게 혹은 내가 안 가고 우편으로 보내주는 게 훨씬 더 많은 장난감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뭐 처음부터 물론 알고 있었죠. 예. 제가 굳이 안 가더라도. 그리고 장난감을 고치는 것보다는 새 장난감이 훨씬 더 저비용이고 뭐 굳이 항공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 아이들의 장난감을 고쳐준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장난감 앞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 관계 그리고 아이들이 장난감은 단순히 갖고 노는 유의 도구가 아니라 꿈과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재난이 발생했다. 재난이 발생해서 내 장난감이 망가졌다. 근데 망가졌다는 거는 단순히 장난감이 망가진 이 3,000 원짜리 장난감이 예를 들어 망가지고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와 꿈을 내가 꿈꿨던 미래와 꿈이 사라졌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희망을 갖기 어렵다는 그런 그 관념을 아이들한테 재난지역의 아이들한테 줄 수 있을 거라 실질적으로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망가지는 장난감이 다시 회복이 되는 고쳐지는 모습을 이 아이들한테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이 아이들이 재난으로 모든 게 집이고 학교고 뭐고 모든 게 다 망가졌지만 이 회복돼 가는 장난감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의 지금 당장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미래도 꿈도 이 장난감처럼 다시 충분히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모습들이 완벽하진 않아요. 3D 프린터 우리 뭐 개인들이 만들어 쓸 수 있는 프린터라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박합니다, 생각보다. 그렇지만 이 8 페이지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 하얀 부분, 이 바비 인형의 하얀 팔 그리고 이 비행기의 프로펠러 부분 그리고 이 자동차의 하얀 바퀴 그리고 뭐 로보트의 이 어깨 그리고 이 마지막 모습 마지막 오른쪽 하단의 사진 보면은 그 녹색 얼굴을 한 코끼리가 있어요. 예. 이건 제가 이제 이 뭐냐 이 특강 같은 거 할 때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 이 코끼리 앞면 한쪽이 완전히 사라졌었어요.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게 어딘가에 부딪혀 가지고 이 왼쪽에 보면은 얼굴이 없는 코끼리를 이제 들고 있죠, 작가분이. 또 오른쪽에는 이제 녹색 필라멘트로 이제 색이 다르게 해서 그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인제 장난감의 모습인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정말 우리가 플라스틱 서저리를 했다." 예. 썰렁한가요? 예. "플라스틱 서저리를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놀았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9 페이지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9 페이지에서 보면은 이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망가진 장난감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점을 뒀던 것들은 그 우리가 재난 지역에 이 3D 프린터를 가져간다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큰 난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3D 프린터가 굉장히 부피도 크고 그리고 망가지기도 쉽고 이때만 해도 뭐 완제품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이제 인 온라인에서 도면이나 이제 그 프로그램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 3D 프린터를 제작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그 램랩 아드리안 보이어 박사가 공개한 그 자체로 만들어서는 이 재난지역에 가져가기 어려웠어요. 일단 부피도 너무 크고 그리고 비행기도 중간에 갈아타야 되고 그리고 세관의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몇 번 거치면서 이제 가볍게 가방에 넣어서
이 재난지역에 들고 갈 수 있는 그 변형된 뭐 변형된 3D 프린터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디자인을 했어요. 개발이라기보다는 디자인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 형태는 이제 X, Y, Z축으로 이제 이 3D 프린터 노즐이 움직이는 건데, 이 플랫베드를 분리해 가지고 나머지 이제 그 X, Y축은 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플랫베드만 따로 분리할 수 있게 해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플랫베드만 끼운 다음에 쓸 수 있게 굉장히 또 무게와 부피를 줄인 그런 재난지역에 들고 갈 수 있는 프린터를 개발하는 데 좀 노력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이 3D 프린터가 이 당시 2013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재난이 발생하고 2014년도에는 이제 기획 및 펀딩 작업을 했었고, 현장에 갔던 건 2015년이거든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이 프린터를 개발하고 또 펀딩을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무튼 이 시기에 아직도 이제 기술적인 난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3D 프린터라는 게. 예.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속도가 느렸어요.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고장이 굉장히 잦았어요. 이게 뭐 완제품이 아니고 이제 DIY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튼 한 명의 인원이 아예 이 고장만 담당하는 인원이 한 명 필요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프린터를 운영해서 장난감 고쳐주는 인원, 그리고 한 명은 뭐 고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고장을 이제 백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필요했고, 어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한 다음에 또 후반 과정이 있어요. 이걸 이제 줄이나 사포로 다듬고 칼로 이제 다듬는 그런 어떤 수공 작업이 또 필요로 하고, 그리고 또 이 장난감이 단순히 형태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뭐 비행기 같은 경우는 모터나 회로 같은 게 이제 물에 젖어 가지고 망가지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전자 부품도 자연스럽게 고치게 됐어요. 모터도 뭐 새로 갈기도 하고, 전선 끊어진 걸 납땜해서 이어 주기도 하고, 그런 자연스럽게 장난감을 복합적으로 이제 고쳐주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시간이 이제 프린팅하는 시간 자체가 워낙 물리적으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산페르난도 센트럴 스쿨이라는 학교를 섭외해 가지고 이제 이 장난감 고쳐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아이들이 계속 장난감을 가지고 오는데, 이걸 하려면은 거의 잠을 뭐 번갈아 가면서 자면서, 작가들이 이제 뭐 한두 시간씩 이제 쪽잠을 자고 뭐 번갈아 가면서 이제 프린터를 지키면서 이제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예 방을 하나 더 얻어 가지고, 호텔에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프린터 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방에 자다가 내 담당 시간이 되면 와 가지고 이제 그리고 중간중간에 프린터가 멈추는 일이, 전기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재난 지역이. 중간에 멈추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하나 뽑는데 한 3 시간 정도 걸려요, 거의, 이 당시에. 뭐 이런 난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10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 페이지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드리안 보이어 박사의 모델을 저희에게 맞게 좀 수정을 해서 새롭게 만든 그런 모델이고요. 이후에도 한 2 가지 모델이 더 나왔었어요. 2016년도까지는 새 모델을 개발했었고,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저희가 자체 이제 개발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때만 해도 기성 제품이 워낙 고가고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이라 저희들 자체 개발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이겠는데, 2019년도가 됐을 때는 이미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다운돼 가지고, 저희가 부품을 사 가지고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또 같은 비용으로 아이들한테 더 많은 프린터를 들고 와서 또 저희가 끝나면 또 기증을 다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2019년부터는 좀 바꿨어요. 이제 기성 제품 중에도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쪽으로 좀 바꿨고요. 어 11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장난감을 고쳐주는 거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아이들의 얼굴을 3D 스캐너를 가져가 가지고 아이들의 얼굴을 스캔해 가지고
이 자화상을 만들어주는 작업도 병행을 해서 같이 했어요. 그때 영남대 신기훈 교수가 3D 스캐너를 학교에서 막 샀다고 학교 물품 학교 물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 테스트 겸 이 아이들 얼굴을 스캔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모티브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된 뭐 졸업 앨범이나 이런 게 없는데 좀 특별한 걸 만들어 주자.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3D 졸업 앨범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 아무튼 나중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자아와 대면하기가 굉장히 트라우마 극복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추후에도 다시 제가 언급하겠지만, 그 사실 트라우마 극복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뭐 복잡해 보이지만, 그 가장 큰 원리는 자신을 대면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 그러니까 외부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트라우마 극복의 가장 기본 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그것의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얼굴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일단 거울을 못 본대요. 예. 자기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이제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자화상 그리는 프로젝트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희는 처음에 이제 트라우마 극복부터 이제 고려하고 시작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워크샵 장난감을 고쳐주고 그리고 형상 이제 만드는 그런 워크샵을 끝난 후에 학교 측에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기증식을, 저희가 이제 프린터를 기증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증식을 간단히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뭐 그 기증식 때 감사장 그리고 기증 증서 이런 거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증하는 교장선생님도 오셔 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었고요. 저희로서는 그냥 굉장히 단순히 장난감을 한번 고쳐주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던 건데, 하다 보니까 어떤 형식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D 프린터로 시작된 프로젝트였는데 학교 측에서 또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더라고요. 산페르난도 센트럴 스쿨에서 우리가 포토 저널리즘이라는 이제 워크숍을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이 지역에 없다 보니까 그 학교 선생들이 인터넷으로 포토 저널리즘을 배워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근데 저를 비롯하여 저희 팀에 이제 사진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제 전문가로서 포토 저널리즘 워크숍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갔을 때는 이제 사진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 가지고 포토 저널리즘 워크숍을 했어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재난 지역의 아이들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세상에 좀 알리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세상과 소통하려는 노력, 그리고 또 이 재난이 사실은 금방 잊혀져요. 2013년도에 타클로만의 열난다가 불어왔을 때 뭐 전 지구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사실 그 몇 개월이 지나면 우리 뭐 다른 나라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완전히 지워져요. 그렇지만 그 정도 규모의 재난이라는 거는 뭐 몇 달 만에 이제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학교가 다 무너지고 집들이 다 없어졌는데 이게 뭐 몇 달 만에 회복이 되지 않죠. 최소 뭐 몇 년에서 한 10 년까지 회복이 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튼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좀 알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는 거, 그리고 이 사진을 에 대한 기술을 함께 담아서 포토 에세이를 만들어서 세상의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워크숍을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트라우마 극복을 뭐 미술 치유 혹은 트라우마 극복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프로젝트는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귀국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여러 이제 워크숍이나 아니면 심포지엄도 참여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침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2015년이
그 한국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국제기구나 NGO가 있잖아요. 국제구호단체가 존재하는데 2015년도 전까지만 해도 구호단체가 재난 지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뭐 물자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의료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교육을 하거나 이런 거에 그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한국에서 이제 한 더 프라미스라는 단체가 주축이 돼 가지고 재난 지역의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재난 지역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큰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어요. 저도 가서 이제 참관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단순히 의료나 물자나 아니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재난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주거나 의료적인 치료, 그러니까 물리적인 뭐 상처에 대한 치료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재난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다. 근데 지금껏 그전만 해도 이런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었어요. 국내 NGO들한테. 근데 이때부터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이제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국제 심포지엄에 가서 느낀 게 '우리가 이미 하고 있었네?' 예. 저희는 어떤 이런 전문적인 부분까지 감안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날 가서 들어보니까 이 장난감을 고쳐주는 예술가 재난 프로젝트가 바로 재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런 미술 치유 역할을 우리도 몰랐지만 어느새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5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예술가로서 가서 했던 건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해 왔던 일을 분석하고 '앞으로 좀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 재난이 왜 발생했을까에 대한 의문도 이제 뭐 내부적으로 갖게 되고 가장 큰 건 기후 변화겠죠. 예. 기후 변화가 발생하면서 기후 변화로 인한 결과로서 재난이 발생을 하고 물론 이제 전쟁 같은 기후 변화와 이제 무관한 것들로 있긴 하죠. 그래서 이 재난이라는 게 단순히 뭐 집을 무너뜨리는 것 보통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은 뭐 물에 잠기고 뭐 집이 무너지고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재산의 손실로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뭐 사람이 다치거나 뭐 이렇게만 바라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단순히 재난이 질병이 뭐 사람의 목숨이나 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또 연쇄적으로 꿈과 미래를 상실하게 되고 또 트라우마를 발생한다는 거를 이제 오늘날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모든 가능성들 다 연쇄적으로 다 파괴시켜 버리죠. 네. 뭐 경제, 뭐 교육, 뭐 정치, 뭐 모든 게 연쇄적으로 붕괴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재난 지역을 가서 뭔가 돕는다고 했을 때 그런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모든 그런 것들을 함께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재난 지역에 이제 단순히 구호 활동가를 파견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죠. 일단은 긴급 구호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목숨을 당장 구해내는 거, 물에 빠진 사람 꺼내고 뭐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긴급 구호 상황이라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긴급 구호라는 거는 뭐 짧게는 한 달 뭐 이 정도 상황이 끝나는데 근데 그 긴급 구호가 끝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으로 케어를 해 주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 긴급구호가 끝난 상황에 예술가들이 파견이 돼서 이런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미술과 예술을 통한 문화예술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은 굉장히 재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분야가 많이 확장돼 가지고 뭐 미술, 뭐 사진, 무용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이제 나중에는 확장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추가된 게
2019년도? 잠깐만요. 2018년도에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처음에는 우리가 워크숍하고 끝을 냈었는데 마지막에 발표회를 하게 됐어요. 예, 마지막 날 하루 학교 대강당을 빌려 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막상 해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스케줄 쫓겨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에 발표회를 하게 되니까 이 전체 과정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더라고요. 그건 저희 팀 내부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이 우리의 과정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우리는 예술과 재난 축제라고 불러요. 예. 현수막도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서 걸고 학교 입구에다가 이제 예술과 재난 축제를 통해서 이 전반적인 과정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특히 나중에 제가 다시 이야기했지만 무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무용을 배워 가지고 나중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은 그 무용을 하는 학생들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이 즐거워하는 모습 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그 공공외교, 이게 외교부거든요. 외교부의 공공외교 프로젝트에 이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네팔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뭐 예술가들이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금 마련에 이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저희는 이제 문을 두드리고 또 공감해 주시는 이제 펀드들이 있어서 지원을 받는데, 아무튼 그 외교부 KF의 이제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카트만두에 가게 됐습니다. 2018년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좀 특별한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던 이유가 있다면은, 제가 그 사진가로 활동하는 초창기가 이제 2000년도 초인데 한 20년 정도 됐죠. 그 초창기에 했던 제 작업이 뭐냐면은 티벳 난민들에 대한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티벳 사람들, 티벳 본토의 사람들, 그리고 티벳 난민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포토 에세이로 기록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진 작업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티벳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교류를 해 왔었어요. 그 그러다가 이제 네팔 카트만두 보다, 예, 보다라는 지역에 가면은 티벳 난민들이 이제 1950 년대부터 넘어와서 살고 지내는 그런 레퓨지 캠프가 모여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세월이 오래돼서 지금은 레퓨지 캠프라고 하지만 다들 정상적인 그냥 건물들이에요. 처음에는 텐트였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반 주택을 지어서 사는데, 하여간 레퓨지 캠프가 있는 지역이 티벳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보다인데, 제가 2015년도죠. 2015년도에 네팔 지진이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예, 뭐 지구적으로도 가장 대표적인 큰 재난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2015년도에 사진을 찍으면서 이 이 보다 지역의 티벳 난민촌을 사진을 좀 중점을 많이 뒀었는데, 그때 그 한 티벳 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장과도 이제 알게 돼서 제가 연락을 주고받다가, 우리가 이런 예술과 재난 프로젝트를 필리핀에서 해 왔는데, 필리핀은 이제 2018년도만 해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재난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피해가 더 극심한 지역을 찾기 시작했는데, 네팔 카트만두에 티벳 난민촌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950 년대에 어떤 정치적 난민이 돼서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1차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으로 난민이 되고, 다시 한번 지진이 발생해서 2015년도 지진이 발생해서
다시 한번 재난을 겪은, 그러니까 두 개 큰 재난을 겪은, 이중으로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구호 기금이 네팔로 몰려들었는데 이 네팔 정부에서 티베트인들은 돕지 않았대요. 예, 자기들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티베트인들은 어떤 구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우리도 일본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이 티베트 난민들을 이제 결코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네팔에 있는 전혀 이제 난민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티베트 그 난민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 KF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베네수엘라에 엘 시스테마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제 프로젝트고, 뭐 이 베네수엘라의 이 실험이, 그 예술 실험이 성공을 해서 뭐 미국에서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많이 따라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몸을 통한 음악, 무용, 음악, 뭐 클래식 이런 교육을 통해서 빈민촌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빈민촌에 처음에는 이제 빈민촌에 가서 돈을 줘 봤죠, 정부에서. 돈을 줘 보니까 전혀 이들 나중에 가서 다시 봐도 이들의 삶이 개선된 게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빈민촌에 가서 뭐 음악 교육, 무용 교육을 한번 해 보니까 같은 돈을 투자해서 봤을 때 이 아이들의 삶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마약이나 빈민촌 아이들의 삶이 뻔하죠. 대부분 학교도 안 가고 뭐 마약이나 하고 뭐 싸움이나 하고 뭐 범죄에 이제 보통 몸을 담게 되는데, 이런 엘 시스테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뭐 음악, 무용 이런 이제 예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론 내가 음악가나 무용가가 되지 않더라도 뭔가 열정을 갖고 같이 뭐 팀을 이뤄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게 자연스럽게 내 미래를 꿈꾸고 노력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삶이 개선됐던 그런 성공적인 사례라고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필리핀 그 타클로발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3D 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면서 저희가 좀 주목을 받았었어요. 예. 뭐 언론에 여기저기 언론 인터뷰도 하고 뭐 TV에도 나오고 뭐 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현대무용을 하는 이제 예술가가 이제 오히려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런 엘 시스테마 프로젝트에 대한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이 예술가전환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이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네팔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현대무용을 새롭게 신설해 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서 이 현대무용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재미난 게, 저희는 이제 그 그러니까 트라우마 극복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현대무용을 쉽게 받아들였던 게 뭐였냐면은, 트라우마라는 걸 간단히 설명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트라우마를 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 도로에 서 있는 고라니를 상상하면 돼요. 뭐 저는 뭐 운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 뭐 경기도 외곽에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고라니가 도로로 뛰어왔는데, 그럼 차가 가면은 이 고라니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라니가 도망을 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받아 가지고 사고가 나죠. 그게 바로 트라우마라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큰 재난을 겪게 되면은 그 사람이 트라우마라는 하나의 에너지를 몸속에 응축하게 되고, 그게 그 마치 그 고라니처럼 멈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통 이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걸 배우게 되는데, 트라우마를 갖게 되면은 그런 정상적인 대처를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이용해서 내 자아와 만나고 내 근육을 움직여 보면서 이제 뭔가를 한다면은 더 내 내부와 자아와 만날 수 있는 용기, 뭐 그런 걸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현대무용을 제가 적극적으로 끌어안게 됐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카트만두에 가서 현대무용을 처음으로 이제 운영했는데, 그 근데 인기가 너무 폭발인 거예요, 현대무용이. 그 나중에는 3D 프린터가 오히려 뒷전이 될 정도로 이제 이 현대무용이 인기 폭발했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또 교내에 케이팝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팝을 자기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안무를 독학으로 하고 있는데, 이 현대무용 수업과 별개로 또 일주일에 또 시간을 또 몇 번씩 내 가지고 현대무용 끝나고 그다음 시간에는 이 케이팝 안무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 날 또 행사도 해야 되고 발표회, 예술가전환 축제를 해야 되니까 그때 케이팝 현대무용도 하지만 케이팝 공연도 하면은 좀 인기 있겠다 싶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무튼 이 그 이 현대무용과 이 케이팝 안무 이 수업이 굉장히 이제 큰 인기를 얻게 돼 가지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저는 인사해도 다들 학생들이 시큰둥했는데, 이 안무 가르치는 선생님이 인사할 때는 다들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예. 다시 한번 예, 케이팝의 파워를 네, 힘을 느꼈습니다. 18 페이지로 넘어가자면은 어 저희가 이제 그 영국에 가서도 이 예술과제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17 년도, 어 16 년도, 17 년도 두 차례 가 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예술과제라는 프로젝트 했는데, 이때는 이 스트라우드라고 이제 굉장히 조그만 산골에 있는 그런 조그만 소도시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한 워크숍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 주제가 뭐냐면은 로봇 대 휴먼이라는 이제 그 워크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로봇이 무엇인지, 이런 기술이 무엇인지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워크숍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희 팀원 중에 하석준 작가라고 있는데, 하석준 작가가 그러면 한쪽에서는 3D 프린터가 혼자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3D 프린터로 만든 툴을 이용해서 그림을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해서, 이게 돌리면은 그림이 돼가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다들 어릴 때 해 봤을 거예요. 이제 크기가 다른 원형 톱니가 있는데, 이걸 볼펜을 꽂아 가지고 돌리면 정말 수많은 조합의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한쪽에서는 3D 프린터가 그림을 그려 가고 형상을 만들어 가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3D 프린터를 활용한 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 가면서 서로 대결, 또 시합 같은 걸 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결과물 가지고 전시를 한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19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가 2016 년도에는 리서치 트립을 먼저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2017 년도가 한영 상호 교류회 해였어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스트라우드에 있는 곳에 가서 그 시리아 난민촌에서 심리 치유 워크숍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3D 프린팅에 대한 교육을 했어요. 그 이분들이 이제 영국의 가장 큰 시리아 난민촌 중에 가장 큰 게 영국에 있다 그래요. 영국에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미술가들이 난민촌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자화상을 그리게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를 갖게 되면은 자기 자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잃게 되기 때문에 자기 거울을 못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대면을 못 하게 되는데, 얼굴을 그리게 하면은 이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건 아니고 흔히들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난민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3D 프린팅 워크숍을 듣게 된 게, 그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자신의 얼굴을 흉상을 출력할 수 있게 된다면은 입체적으로 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얼굴 앞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어
이제 이분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 저희도 또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어떤 또 마법 같은 그런 또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저희가 스트라우드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주말에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에 대화를 하다가 한 금요일 밤인가 토요일 아침에 대화를 하다가 근데 이 오픈 소스 3D 프린터를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이 영국 사람 아니었어?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 아드리안 보여 박사지. 근데 어디 살지?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바스라는 데 사는데 바스가 어디지 했더니 구글 맵을 보니까 바로 근처네. 예, 저 스트라우드에서 차로 이제 멀지 않더라고요. 뭐 차로 한두 시간 거리였던 것 같은데 그럼 이메일을 보내보자. 우리가 이제 당신 덕분에 이런 걸 하게 돼가지고 영국까지 와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예술가전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당신을 꼭 만나고 싶다라고 메일을 보내니까 뭐 답장이 왔어요. 오래요. 그래서 이 아드리안 보여 박사가 그 바스 대학 교수님이었는데 뭐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그러니까 좀 전에 은퇴를 했대요. 은퇴하고 집에 조용히 이제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드리안 박사 그 연구실이 또 집과 같이 있더라고요. 이제 퇴직 후에 혼자 연구실에서 뭐 소소하게 텃밭 기르면서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아무튼 흔쾌히 수락하셔가지고 저희가 차 타고 가가지고 아드리안 보여 박사를 이 3D 오픈 소스 3D 프린팅을 창시한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아무튼 저희한테 하여간 본인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고 뭐 그런 좋은 이제 말씀도 해주셨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저희 팀원들이 이때 아드레브 박사를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때 만나면서 그 뭐 많이 저희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 지친 부분도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드리안 보여 박사가 최초로 개발한 3D 프린터, 오픈소스 3D 프린터는 이제 그 런던에 있는 과학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다고 그래요. 제가 연구실에 가면 직접 만져볼 수 있을까 했더니 첫 번째 모델은 그 내셔널 뭐 사이언스 뮤지엄인가 그 런던에 유명한 데 있죠. 거기에 기증을 해서 없었고 두 번째 모델은 있어가지고 제가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제 관련된 예술가전환 행사를 할 때 꼭 초청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뭐 또 흔쾌히 또 수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또 한국에서도 뵐 일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저희는 또 이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국에 가서 이 3D 프린팅을 가지고 저희가 영국 예술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이게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김치를 가르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이 개인들이 3D 프린터를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DIY로 만들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이 아드리안 보이어 박사 영국에 있는 이분 덕분인데 역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걸 배워서 워크숍으로 이제 현지 예술가를 가르쳐 갔다는 게 저희한테는 영광스럽기도 했고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이 또 옳은 길이구나 또 이렇게 뭐 우스꽝스럽고 뭐 그런 길은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자신감을 가졌던 그런 뭐 사건 네, 였던 것 같습니다. 네, 2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프로젝트 저희가 이제 뭐 일반적인 NGO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단체 등록이나 이런 건 전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임의적으로 작가들이 평소에 자기 활동을 하고 프로젝트가 있을 때 회차 모여서 진행하고 또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식인데요. 그래서 펀딩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자비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뭐 저희가 뭐 다음 스토리 펀딩 같은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뭐 각종 지방의 문화재단 그리고 뭐 외교부의 공공외교 그리고 문체부의 뭐 국제문화교류진흥 이런 곳에 다양한 이제 오픈콜에 응모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가끔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 못하고 넘어가는 해가 존재하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오픈콜에 이제 당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좀 쉬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꾸준히 응모를 했고 또 좋은 결과를 얻어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이제 저희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디렉터로서 이런 요구를 항상 했었어요. 참가자들한테, 작가 예술가들한테. 봉사활동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술가 재단이라는 프로젝트가 하나의 모티브가 돼 가지고 예술가로서 각자의 작업으로 승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물론 이제 현장에 가서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성격을 띠지만 이걸 하나의 좋은 어떤 소스로 해서 당신의 작업에 예술가 재난을 녹아내는 것을 했을 때 이 프로젝트가 진정한 그런 큰 의미를 갖는다. 예술가의 창작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도 저희 참가자들의 전시도 꾸준히 추진을 했었고요. 뭐 영국과 뭐 네팔 그리고 대만 뭐 아트 프로젝트나 뭐 페스티벌 이런 데 전시를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2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뭐 군산에서 열렸던 아트 레지던시 페스티벌 그리고 서울 건축 비엔날레에도 저희 팀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수원 국제 사진 축제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비교적 가장 큰 행사가 이제 서울 비엔날레 다음으로는 대만 타이페이의 사우스 워터 퍼포먼스 앤 비주얼 아트 페스티벌에 2019년도에 저희가 참여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참여하는 예술가들 전체가,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멤버들은 각자의 작업을 가지고 각자의 작업을 가지고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예술과제는 프로젝트 자체를 또 설명하는 그런 섹션도 마련해서 함께 선보이는 그런, 예, 그런 행사였습니다.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2015년도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3D 프린터가 이제 막 한국에 확산되기 시작하고 많은 업체들이 생겨날 때였는데 사실 근데 2015년도만 해도 많은 업체들이 이제 급속도로 생겨나긴 했지만 이 업체들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되게 아직은 우스워 보이는 정도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사실은 아드리안 보여 박사가 랩랩 통해서 다 오픈 소스로 올려놓은 걸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약간 수정해서 자기들이 개발한 거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 오픈 소스라는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약간은 이게 마치 그때 정부에서 기금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이런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시키는 기금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나오면서 그걸 이제 사실은 받기 위한 프로젝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엄청나게 혁신적인 걸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사실은 정부 기금을 타기 위한 근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은 아드리안 보여 박사의 그 모델을 그대로 그냥 약간만 외형만 수정해서 디자인만 바꿔 가지고 하는 건데 정말 많은 우리가 눈먼 돈이라고 많이 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을 봤는데 중점을 두는 게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산업 3D 프린팅 그때 산업협회도 만들어지고 그랬었는데 어 그리고 예, 26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한겨레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전에 했던 말과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3D 프린팅 산업협회에선가 큰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3D 프린팅 산업협회에서 큰 심포지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크게 느낀 게 있어요. 이 3D 프린팅 산업협회라는 걸 가 가지고 큰 심포지엄을 듣는데 앞에 나와 가지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3D 프린터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뭐 더 빠르게 혹은 더 정밀하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개인용 3D 프린터라는 건 굉장히 이제 저가형이지만 산업용 3D 프린터는 굉장히 고가예요 아직도.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금속 3D 프린터랄지 아니면
의료용 3D 프린터랄지 이런 거는 뭐 몇천만 원, 몇억 정도 하죠. 뭐 특허가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고가에 유지가 되는데 그런 걸 더 저가에 만드는 방법이랄지 뭐 이런 게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주된 내용이.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정작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과연 3D 프린터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 이 자체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뭐 언급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3D 프린터에 대한 기술에 대한 담론만 있고 사실 3D 프린팅이라는 것도 기술이 아니라 이것도 콘텐츠 일종의 콘텐츠 산업이거든요. 근데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떤 시도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영화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영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뭐 국회 행사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산업협회에 소속된 다양한 업체 대표들이 와 가지고 대학 교수부터 해서 업체 대표들이 와 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좋은 카메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렌즈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조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만 하면은 사실 그게 영화 산업에 물론 도움이 되긴 되지만 사실 본질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예전에 뭐 정부에서 했던 김대중 정권 때 했던 얘기가 있죠. 우리가 1년 동안 기아 자동차 수출해서 번 돈보다 주라기 공원 영화 한 편으로 벌어들인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지식인을 양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콘텐츠 이런 새로운 지식 산업에 중점을 둬야 된다.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근데 대한민국 산업은 그 시점으로부터 전혀 이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3D 프린팅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장비를 만드는 거는 카메라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화 산업에 중요한 거는 카메라나 렌즈가 아니라 그 콘텐츠 자체겠죠. 어 이야기의 힘, 콘텐츠의 힘 거기에 중점을 둬서 오히려 문화예술의 힘, 창작의 힘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영화 산업의 본질이잖아요. 그 3D 프린팅이라는 것도 사실은 본질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국회의사당에서 정말 뭐 국회의원들 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오직 기술 얘기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 시기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기술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기술이 아니라 저희는 3D 프린팅이 무엇인지 미래가 무엇이고 우리가 뭘 이걸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고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식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예술가의 힘이 아닌가. 그리고 문화예술 여러분 뭐 문화 전공을 하고 계시지만 뭐 문화예술 종사자와 그리고 작가의 역할과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27 페이지 넘어가면 저희 참여했던 멤버들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뭐 아시겠지만 뭐 정식으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에요. 임의 단체고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 중에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소수로 참여를 하고 흩어지는 뭐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국내 작가들만 참여하다가 나중에는 뭐 자연스럽게 뭐 다양한 국가의 예술가들도 추가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2010 년도가 됐고 이제 코비드 19가 코로나 19에 처하게 되면서 이게 저희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사실은 지구상의 큰 재난과 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그들 돕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모두가 재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역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돕는 것도 참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화두를 가지고 2020 년부터 계속 고민을 해 오고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는데 뭐 사실
그렇게 성공적인 뭐 그런 결과물을 저희들이 만들지는 못했어요. 2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지만 경기문화재단 지원으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재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보제, 교보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카메라를 다운받아서 만들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리고 사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보제들을 개발하는 걸 이제 코로나 기간에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저희가, 예,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 시간상 지금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무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자면은 우리 예술가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술이 찾아왔을 때 그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3D 프린팅이라는 것도 기술이 아니다. 결국은 콘텐츠의 영역에 속해 있다. 그리고 문화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그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최근에 이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NFT라는 뭐 새로운 기술이 또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곁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찾아왔는데, 이 NFT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 없는, 3D 프린팅과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관련이 있는 건데, 그 뭐 NFT는 뭐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게 뭐 이게 일종의 특화된 가상화폐인가요? 혹은 뭐 기념주화인가요? 뭐 이런, 혹은 뭐 금융자산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NFT라는 거는 소유 이점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소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시를 별로 많이 몰라서 가장, 대중적인 걸 이제 말씀드렸는데,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가 있어요. 그럼 그 시를 우리가 소유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게 다들 있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 서점 가서 아니 윤동주 서시 시집, 윤동주 시집 정도는 다 집집마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있는지 모르고 또 사가지고 세 권인가 있는데 그렇게 대부분 대답하죠. 그 시집 우리 집에 있다. 나 윤동주 서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엄밀히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은 우리가 윤동주의 서시가 담긴 시집을 샀다고 했을 때, 내가 10,000원 주고 그 시집을 샀다고 했을 때 그 서시가 내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종이책을 산 건데, 종이책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전자책처럼 하나의 리더기예요. 그러니까 전자 리더기가 나오기 전에 그 종이라는 매체에 글씨가 얹혀서 그 서시라는 시가 읽힐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리더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서시라는 시집을 샀을 때 이 시를 읽을 수 있는 권한, 이 시를 내가 내 집에서 이 시집을 가지고 이 시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산 것뿐이지, 이 시는 철저하게 시인의 거라고요. 나는 그 시집이라는 읽을 수 있는 툴만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이 시는 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적재산권, 서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사면은 그게 내 시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지적재산권이랑 지금도 옛날부터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족을 통해서 사면은 그럼 그 시를 소유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이미 그러면 그 서시에 대한 지재권을 산 사람이 소유를 했기 때문에 이미 소유를 한 거 아니냐라고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지적재산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NFT라는 거는 서시라는 거를, 서시의 소유권이라는 거를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소유. 시라는 걸 한 번도 우리는 소유를 하거나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NFT라는 거는 그런 걸 가능하게 해 주는 건데, 아무튼 근데 정작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죠. 대부분은 NFT가 어떤 가치가, 투자 가치가 있고 이게 얼마가 오르고 지금 그게 폭락해 가지고 다 거품이었다, 그런 금융적인 이제 기술 혹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정작 중요한 거는 문화 콘텐츠 자체, 문화 자체, 그 예술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어떤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이 3D 프린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하여간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기술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해 주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져서 시간을 제가 많이 뺏었네요. 지금 22 분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질의응답